사실 처음에는 그랬다. 이 정도쯤이야 금방 갚을 수 있겠지. 아주 작은 빚이었다. 첫 번째 대출은 150만 원. 그땐 정말 별거 아닌 금액이라고 생각했다. 아내 몰래 월급날 며칠 전 카드값이 밀려 있어서 잠깐 빌려 쓴다는 마음이었다. 친구 결혼식이 겹쳤고 애들 학원비도 제때 빠져나가야 했다. 이건 일시적인 현금 부족일 뿐이라고, 곧 월급 들어오면 메꾸면 된다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또 말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한 번의 빚 이후로 매달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한 차량 정비 비용, 아버지 병원비, 아이의 수학 과외 상담서, 언제나 뭔가가 틈을 타듯 터졌고 나는 매번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대출 버튼을 눌렀다. 문제는 돈을 빌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졌다는 거다.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고 가슴이 뛰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쓰면 되지라는 무감각한 마인드가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부터였다. 통장은 마이너스로 시작했고 카드 결제일은 공포로 다가왔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은 잠깐 기분이 좋다가도 이내 자동이체 문자들이 줄지어 도착하면 내 계좌는 텅 비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다음 결제를 막기 위한 긴장과 스트레스의 반복.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스스로에게 이건 유연한 재정 운영이라고 위안했지만 그건 지옥의 입구였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월급은 늘 모자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계좌 잔액이었고 점심시간에도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곤 했다. 이번 달 카드값이 98만 원인데 부업으로 30만 원 벌면 남는 돈이, 이렇게 숫자에 쫓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되었다. 회사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저들은 무슨 걱정 없이 살까? 나만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까?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돌아와 자리에서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검색하고 또 신용 등급을 확인했다. 희망은 점점 멀어지고 현실은 숨통을 죄어왔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거실에 앉아있는 아이들 모습이 괜히 미안했다. 애들 학원비를 줄여야 하나? 다음 달부터 태권도는 그만두자고 말하면 상처받진 않을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거나 가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요즘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그 질문 하나에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나는 거짓 웃음을 지으며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라고 넘겼다. 하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어느 날 밤 아내가 통장을 들여다보다 말없이 물었다. 이게 뭐예요? 대출이 이렇게 많았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내 입으로 미안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대화는 줄었고 표정은 굳어졌다. 나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부업을 시작했다. 퇴근 후 배달 일을 했고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뛰었다.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텼지만 이상하게도 빚은 줄지 않았다. 이자가 너무 컸고 새로 돌려막은 돈은 다시 다른 빚을 낳았다. 집안에서 나는 점점 무력해졌다.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엔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내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지옥의 가장자리에서 기어오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망가뜨렸다. 하지만 가장 잊히지 않는 건 어느 날 밤 무심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압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 때다. 나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났다. 지금까지는 단지 갚아야 할 돈이었는데 이제는 내 소유의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다. 문득 혹시 집까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짐을 싸고 나가는 장면이 떠올랐고 갑자기 닥칠지도 모를 현실이 목을 졸랐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새벽까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불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무기력해지는 감정. 그 고통을 온몸으로 버텨본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 있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이 이야기를 단지 남의 일로 느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작은 공감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따뜻한 지지처럼 아래 좋아요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런 조용한 공감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죠. 그날 밤 침대 옆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뭔가를 바꿔야 해.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조차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몇 주 후 나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통보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빚은 내 삶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현실은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통장을 열면 늘 바닥이었고 알림 문자 하나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오은행, 연체 안내, 자동이체 실패, 이자 납입 요청. 매일같이 울리는 그 문자들은 마치 내 심장을 톡톡 두드리며 넌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라고 조롱하는 듯했다. 문제는 이런 일상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다. 이상하게도 처음엔 두렵던 숫자들이 이젠 무감각하게 다가왔고 내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무뎌졌다. 이쯤 되면 인간은 자포자기의 감정과 타협하게 된다. 뭐 어차피 망한 거. 라는 위험한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하지만 무너지기에는 너무 많은 걸 잃을 수 있었다.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그렇게 나는 부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달앱을 켰고 늦은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웠다. 회사원이라는 체면을 버리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생계를 위해 움직이는 일이 자존심을 핥기였다. 하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큰 건 아이들 눈을 똑바로 마주칠 수 없다는 죄책감이었다. 그 죄책감이 나를 다시 일으켰고 한겨울 밤에도 핸들 위에 손을 얹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자며 버티는 날이 한 달, 2달 이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번 돈으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왜냐면 나는 지금 이자를 갚기 위해 이자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 어긋난 흐름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에 돌아온 집은 어두웠고 아이들은 이미 잠든 뒤였다. 아내와는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조차 드물었고 대화도 거의 없었다. 한 번은 조용히 차를 마시던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 우리 가족 말고 지금은 빚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뭐라고 답할 수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지금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가족이 정작 내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절망으로 가득했고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는 곧바로 평가에 반영되었다. 인사고과가 떨어졌고 승진은 물 건너갔다. 팀장님은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했지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이제 회사에서도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걸까? 그날 퇴근길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문득 버스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야위고 지쳐서 예전에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다. 채무조정, 금융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없이 많은 문을 두드렸다. 상담사에게 눈물을 삼키며 사정하고 약간의 유예기간을 받아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 그런데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예전의 나처럼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빚에 짓눌려 조용히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혹은 어떤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정말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붙잡을 마지막 끈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위로받습니다. 댓글 하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보자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몰랐다. 진짜 절망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 그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날 우편함에 꽂힌 단 한 장의 종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아침 내 손에는 누군가가 보낸 우편물이 들려 있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집 압류 통보서였다. 내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얼어붙었다. 10년 동안 고생하며 조금씩 쌓아온 내 집이 한순간에 내 손에서 사라진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얼마나 버텼던가. 매일 빚과 싸우면서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건만 결국 이곳마저 빼앗기게 되다니 절망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와 아이들이 내 표정을 보았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느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음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다는 작은 목소리였다. 그때 깨달았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커도 그 무게를 견디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비록 지금은 끝처럼 보였지만 이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나의 다짐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나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인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 고통의 끝에 어떤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자연스럽게 채널에 머물러 다음 이야기도 지켜봐 주세요.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을 동반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뿐입니다.